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이 공고한 푸틴 체제에 균열을 가져올까요? 푸틴 대통령은 마치 실패를 알았다는 듯 애써 태연하게 사태 수습에 나선 모습입니다. 권위주의 체제의 북한이나 중국은 또 이번 반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푸틴 대통령이 이제 반란이 종료된 이후에 TV 연설을 했어요. 보니까 이제 일부러 유혈 사태 피하려고 한 거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반란 사건을 겪으면서 가급적이면 좀 태연하게, 가급적이면 또 상당히 좀 준비가 이미 다 돼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침착하게 좀 대응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뭐 이렇게 미리 진압할 수 있었으나 무장 반란을 하지만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그렇게 뭐 그다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 그 바그너 그룹의 그 무장 반란 일으키면서 모스크바까지 200km에 근접한 지점까지 진격한 것은 그걸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렇게 주력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가 있었기 때문에 바그너 그룹 그 무장 그룹이 거기까지 가까이까지 이제 막을 병력이 제대로 없었고 일부 남아 있는 병력조차도 말하자면 이제 바그너 그룹하고 사실상 뭐 같은 편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로스토프주와 그다음에 베로네즈주 그 시까지 굉장히 신속하게 하루 만에 800km를 갖다가 달려서 네. 쉽게 그렇게 모스크바에 가까운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은 이런 걸 이미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내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지 않았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프리고진과 그다음에 이제 바그너 그룹 그 일반 지휘관 병사들을 구분해가지고 바그너 그룹 그 병사와 지휘관들이 유혈 사태로 갈 수 있는 그 선을 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또 말하자면 바그너 그룹 일반 지휘관들과 병사들은 또 포용하는 어떤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좀 이번에 좀 추락한 리더십을 좀 회복하고 이제 푸틴 체제에 좀 안정을 좀 가져오려고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병들 역시도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선뜻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나한테 총을 겨누려고 했던 사람인데 애국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즉 이걸 그냥 다 같이 단합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제 그 대통령으로서 이제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레토릭인 것이죠. 사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말하자면 푸틴 체제 내부의 분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용병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도 아닌 민간 용병 그룹이 러시아 국방부 지휘부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다고 그러니까 반기를 들면서 군대를 이동시켜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위기를 느낀 푸틴 대통령이 이 무장 그 그룹과의 어떤 협상을 시도했고 그 결과로 그 바그너 그룹 병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병력을 철수시키는데 합의한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 이 사태의 전말이고 사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그냥 갖고 있었던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 그리고 이 결점이 없는 대통령, 무적의 대통령이라는 그 이미지가 이번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제 손상은 이미 벌어진 것이지만 이제 이런 말하자면 이런 분열 사태를 최대한 좀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영어로 말하면 일종의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손상된 상황을 이제 다시 좀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내놓는 그 레토릭이고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제 나오겠죠. 예. 보면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을 한번 하고 총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대통령을 잡아서 거의 뭐 20년 넘게 러시아를 좌지우지한 건데 그렇습니다. 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는 좀 너무 길었나요? 왜 이런 분열이 생긴 건가요? 사실 뭐 지금까지 비록 길긴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에 푸틴 체제가 뭐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단체나 그룹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그 푸틴 대통령이 과소평가했던 것은 이 프리고진이라는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굉장히 어떤 이
좀 강한 성격, 대찬 성격이죠. 네. 그런 성격을 가진 프리고진이 5만 명의 바그너 그룹 그 용병을 이끌면서 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과 저렇게 아주 극한 대결을 벌이는 걸 지금 한 5개월, 6개월 목격해 왔습니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그다지 뭔가 제어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했다는 거,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의 그 어떤 권위가 약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고 예. 푸틴 대통령도 그런 게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이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민간 용병 그룹의 어떤 파워랄까요? 네. 그런 것들을 갖다 함께 이번에 잘 보여준 그럼으로써 이번엔 러시아 사회 체제에 균열을 낸 이제 그런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꼭 똑같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게 된 게 이제 고르바초프의 몰락과 함께 시작이 네.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고르바초프도 이제 쿠데타를 한번 당했단 말이죠. 네, 그거랑 네. 좀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까? 유사하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방 언론에서 이제 그 당시 고르바초프가 겪은 쿠데타하고도 자주 소환되고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91년 그 9월에 고르바초프가 이 소련의 이제 대통령이 당시에 그 공산 보수 계열의 공산당이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의 여름에 이제 그 고르바초프를 별장에다 가두고 그다음에 이제 권력을 이제 찬탈하려고 이제 시도했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옐친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반쿠데타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하게 분위기를 조성해서 결국 그 쿠데타를 무산시켰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고 또 옐친 그 대통령 시절에도 이제 그게 이제 93년 9월 그러니까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인 시절에도 네. 그때 헌정 질서를 그러니까 문란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쿠데타와 유사한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제 공산당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다시 이제 굉장히 이 정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시도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옐친 대통령이 굉장히 과감하게 육군 병력을 이끌고 네. 바로 이렇게 난입해가지고 어떤 헌정 질서 문란 행위를 바로 진압해버렸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옐친 대통령은 이제 지지도는 점점 추락해갔고 네. 결국은 이제 99년 6월에 본인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이제 사임을 발표하게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이런 이제 러시아 지도자에 대한 어떤 그 쿠데타 사건 이런 것들이 그 쿠데타 사건이 성공할지를 그러니까 하지는 못했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이 러시아 체제 안에 상당한 균열을 일으켜가지고 네. 결국은 그 지도자를 말하자면 좀 낙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네. 보통 이제 푸틴이 굉장히 무섭다, 정적을 제거하는데도 과감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네. 듣는데 이번에 내란을 일으킨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벨라루스로 가면 알아서 해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또 사라졌었어요, 잠깐. 네, 네. 그러다가 벨라루스로 간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왜냐하면 워낙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만약 네. 자기가 어디로 간다. 사실 푸틴 대통령은 과거에 이제 그 TV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한 가지는 그 배신하는 것이다. 네. 배신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배신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그런 강한 신조를 보여준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프리고진이 이제 벨라루스 갔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아마 지금 오늘 오후 뉴스에 그 프리고진이 탄 전용기가 오늘 오전에 벨라루스 민스크 인근 공항에 도착했다는 뉴스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서방 로이터 통신도 있고 우크라이나 키예브 포스트 신문도 있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벨라루스에 갔다고 해도 벨라루스에 간 것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협상을 중재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벨라루스로 오면은 내가 당신의 신변을 보장하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벨라루스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루카셴코 대통령이 중재하고 이 모든 걸 이제 협상을 끌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이 푸틴 대통령의 성격을 비춰볼 때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계속 남아 있는 한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그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아요. 푸틴 대통령이 과거에 지금 한 2, 3년 동안에 본인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판하던 언론인, 그다음에 뭐 정치인, 심지어는 그 재벌 올리가르히도 한 20명 전후의 사람들이 외국에서 자살하거나 실종되거나 죽고 도살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본인에게 반대하는 세력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가 있다 해도 네. 보기에 사실 그 프리고진의 생명은 굉장히 위협받을 겁니다. 지금 뭐 합의 과정에서 반란 관련해서 형사 입건 취소 이것이 실행돼도 큰 의미는 없는 거네요.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프리고진에 대한 형사 입건이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서방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아직도 합의가 지금 이행되고 있지 않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 사실 네. 어쩌면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틀 전에 그 크렘린궁 대변인 페스코프 대변인이 밝힌 합의사항 네. 그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거 지금 이행되고 있는 건가? 그리고 프리고진은 어디가 있는 건가?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오후 뉴스를 보면 프리고진이 벨라루스에 도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불확실한 것은 이 반란의 목적이 무장 반란의 목적이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쇼이구 장관, 그러니까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이 총참모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돼서 네. 그 두 사람의 경질 또는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그 내용이 합의 사항에는 빠져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이면 합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가 좀 불확실한 좀 그런 면이 있고요. 네. 어쨌거나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행사항에서 짚어봐야 할 것은 이제 그 페스코프 대변인과 이제 푸틴 대통령 말한 종합해 보면은 이번 반란에 가담한 이제 바그너 그룹 병사들과 지휘관들은 네. 이번에 그 계약은 하지 않을 것이고 본인은 집에 가든지 뭐 아니면 그 전선에 가서 싸우든지 뭐 아니면 뭐 프리고진을 따라서 벨라루스 가든지 당신들에게 그냥 선택권을 주겠다 했고 이번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이제 병력들은 이제 국방부 계약해가지고 이제 전선에 싸우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 많은 일단 총 바그너 그룹가 추산해서 한 5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네. 이번 반란군에 참여한 게 한 2만 5천 명이라고 좀 추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원을 어떻게 구분할 건지 부대로 구분할 건지 지금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 반란 참가했던 부대들이 루안스크 주에 있는 기지로 다 지금 복귀했습니다. 완전 무장한 채로 말이죠. 그렇게 막 섞여 있는 부대들 그 병력을 어떻게 구분해서 솎아낼 건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워낙 이번 이런 합의 과정이 그러니까 이 긴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대략 만들어진 합의다 보니까 네. 그런 디테일로 들어가면 아직 해결돼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셈이죠. 이 와중에 이제 프리고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내는 목소리 자체가 약간은 불안한 것 같긴 합니다. 막 쿠데타 의도 없었다. 네. 즉 뭔가의 잘못된 걸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자신의 본심을 알아달라 이렇게 좀 봐야 됩니까? 네, 그런 의미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프리고진은 이미 이번 반란을 시작하면서 네. 자기 생각을 좀 분명히 밝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시작하면서 자기들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쿠데타가 아니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의의 행진이다. 네. 그리고 쇼이구 국방장관과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우리에게 지금 여기 데려오지 않으면 그 여기라는 건 로스토프 주요를 말했습니다. 본인들이 점거한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모스크바로 진격하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말하자면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하는 쿠데타가 아님을 명확하게 했고요. 이 러시아 군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경질 내지 처벌을 원하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프리고진의 그 메시지는 상당히 일관성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예상을 좀 해보시면 네. 프리고진은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뭐 러시아의 거의 사실상 속국 비슷한 나라고 네.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그 루카셴코 대통령은 푸틴의 어떤 수하 내지 부하 정도 같은 그런 식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네.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프리고진의 일투족을 시간별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다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원하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프리고전과 그걸 따라간 어떤 바그너 그 병력 일부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좀 예상되는 것이 네. 벨라루스에 일단 갔지만 합의 내용 따라 갔지만 벨라루스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틀림 그리고 벨라루스에 본인이 별로 할 일도 없습니다. 예. 다시 레스토랑 뭐 운영할 것도 아니고 케이터링 뭐 운영할 것도 아니고 네. 루카셴코 대통령의 요리사로 될 것도 아니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인이 해온 그런 용병 그룹을 이끈 걸 볼 때는 결국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게 본인에게 제일 안전하고 네. 그리고 또 그게 가장 좋은 옵션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 공산주의 체제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단 말이죠. 네, 네. 북한 입장에서도 저런 모습이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어라는 게 굉장히 큰 고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아마 북한 김정은 체제도 이번 무장 반란을 보면서 네. 아마 굉장히 섬찟했을 것 같아요. 원래 민주사회에서는 이제 그 선거라는 이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4년마다 또는 5년마다 이제 이 정권 지도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북한 같은 권위주의 체제는 네. 대를 이어서 이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잖아요. 벌써 3대째죠. 3대째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이 지도자가 교체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거기에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장 반란 쿠데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회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눈여겨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러시아 무장 반란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 주민과 이 군 경찰 이런 인력들에 대해서 네. 어떤 사상 통제, 사상 교육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무장 반란을 모니터링하고 또 차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아마 시스템을 더 강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3대 세습이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진핑의 독주라고 해야 되나요? 네, 체제가 완벽히 공고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더 힘이 센 그립을 잡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시진핑 체제는 푸틴 체제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그립을 꽉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진핑은 작년 10월에 이제 그 당 20차 대회 때 이 중국 최고 의결 기구인 상무위원회에서 상무위원들을 시진핑의 최고 측근들로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 인원 구성으로 봐서도 우선 좀 더 강력하게 중국 사회를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와 또 중국의 군대 조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좀 더 중국은 좀 더 꽉 짜인 조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시진핑이 중국의 군대를 더 푸틴보다는 더 통제하고 있다고 더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같은 저런 내부 분열, 네. 내전까지 직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이 중국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시작돼서 움직이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조금은 나오고 있는데 네. 러시아의 이런 내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좀 변수가 될 수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일단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번 일에 그 러시아 내분을 겪으면서 이제 러시아 군들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바그너 그룹이 한 병력 한 5만 명이 본인들이 점령했던 바흐무트에서 빠져나와서 바흐무트 후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병력 중에서 상당수는 이제 그 국방부와 계약을 못할 것이고 또는 집으로 가든지 아프리카로 가든지 뭐 벨라루스 가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지금 자신들의 미래가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게 아마 전투에 전념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그쪽 바흐무트 인근 외곽 지역을 지금 이미 공격에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역이 그 지난번 카우카 댐이 폭파된 그 드니프로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가지고 말 하나를 점령해서 크림반도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게 호재가 된 것은 분명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 좀 더 볼 때는 장기적이라는 게 하는 예를 들어 한 뭐 6개월, 1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볼 때는 러시아 이제 병력 재배치라든가 어떤 무기 재공급이라든가 그런 걸 해가지고 또 방어선을 새로이 또 견고화시킬 수 있는 좀 시간을 좀 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간의 흐름을 보면 그것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불확실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러시아에서 있었던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과 관련해 권기창 전 우크라이나 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